현재 캄보디아에서 중국계 갱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 갱단들은 캄보디아 주변 국가들의 국민들을 죄다 납치해서 인권을 무시한 노동 착취 및 각종 끔찍하고도 폭력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젠 한국인들까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서 드디어 한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국 국민들이 납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이 두려워 이를 묵인하던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한국인들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행동으로서 알려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감히 한국인들을 건든 중국인 갱단들과 부패한 캄보디아 정부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에 주둔하고 있는 뉴욕타임즈의 선임 현장 특파원 데이비드 머서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정치 쿠데타, 태풍, 인신매매 등을 취재한 적이 있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뉴스룸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모니터 너머로 빨간 배너가 선명하게 찍하더군요.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수백 명의 한국인. 저는 몇 초 동안 번역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노동자들이 구금된 또는 관광객이 발이 묶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고 제작진이 소리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건 그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방송에서 울고 있는 한국인 아버지와 그를 안정시키려는 기자, 그리고 결국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절망이었어요. 곧이어 더 많은 신고가 쏟아지면서 그 규모는 끔찍할 정도로 분명해졌습니다. 20대부터 30대 한국인 중 300명 이상이 몇 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은 유망한 기술직이나 온라인 거래직을 제안하는 가짜 일자리에 유인당했습니다. 이들은 달러를 벌기 위한 꿈을 안고 캄보디아에 도착했지만 중국어를 구사하는 무장한 남성들이 지키고 있는 구내로 쫓겨났습니다. 얼마 안 되는 생존자들은 나중에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을 속이기로 합의할 때까지 구타 및 굶주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강도 높은 고문을 받았다고 묘사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눈물을 흘리며 서울의 한 방송사에 그들은 우리가 가축이라고 말했습니다. 밤새 일을 하다가 졸기라도 하는 날에는 테이저건으로 우리를 재시작했죠. 처음에 캄보디아 당국은 이러한 주장을 근거 없는 가짜 사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유출된 동영상은 이러한 환상을 깨뜨렸죠. 수백 명의 포로로 가득 찬 창고와 각 칸막이에는 압수된 여권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한 한국 청년이 물을 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왔고 중국인 감독관이 웃으며 그를 촬영했어요. 현지 해결색에 이 문제에 대해 묻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더군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경찰은 갱단 지도자들과 같은 차를 운전하거든요.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에 푸놈펜으로 날아가서 직접 이야기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배기가스와 먼지 냄새가 났고 길모퉁이마다 같은 긴장된 침묵이 감돌더군요. 카지노 구역 근처에서 저는 리다라는 캄보디아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러 명의 희생자를 구하려 했지만 매번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중국 갱단들은 경찰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라고 그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배지가 달린 공권력에는 싸울 수 없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탈출한 희생자들을 현금을 받기 위해 다시 중국인 갱단 아지트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중국 갱단들은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센터라는 이름의 유리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소위 직원이라고 불리는 납치된 이들은 방금벽으로 비명을 지르는 노예였어요. 매일 해외에 있는 자국의 사람들에게 가짜 투자 링크를 보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충분한 돈을 전달하지 못하면 처벌이 이어졌어요. 채찍, 전기 충격, 수면 부족, 이를 버티지 못하거나 강도 조절을 실수한다면 그대로 목숨을 잃는 거였죠. 중국인 갱단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데이터처럼 거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보게 될 일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지 접촉을 통해 26세 아들 민수 씨가 2달 전에 실종된 한 씨라는 한국인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문자 교환을 보여주면서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아빠, 무사히 착륙했어요. 내일부터 업무 시작이에요.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몇 주 후 다크웹에 아들의 얼굴이 부어있고 목에 멍든 케이블 자국이 있는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한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유를 위해 2만 달러를 요구했어요. 저는 제 차와 가게, 모든 것을 팔았어요. 돈을 보냈더니 3만 달러를 더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침묵 속으로 갈라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캄보디아 대사관 밖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라. 우리 아이들은 화폐가 아니다.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마이크를 얼굴에 들이대자 어머니들은 오열에 지쳐 결국 기절하고 말았죠. 저는 한 여성이 제 아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제 아들은 가난한 집안 살림에 도움을 보태고자 캄보디아로 넘어간 거예요. 라고 반복하며 걷잡을 수 없이 흐느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통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캄보디아 정부의 성명은 공허함 속에서 오싹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놈펜의 지역 뉴스는 이 주제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대신 관광과 건설에 관한 유쾌한 코너를 방영했죠. 모두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중국 대출로 자금을 조달했고 갱단들은 같은 그림자 아래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구토역터 군의 밖의 보안 카메라에도 중국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패는 부작용이 아니라 재단의 근간이었어요. 방콕에서 열린 회의는 암울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 위험한지에 대해 토론했어요. 한 동료 기자는 캄보디아 정부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모든 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까요? 한국인들은 아들과 딸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있고 우리는 기자로서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방은 조용해졌어요. 냉소적인 사람들조차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망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캄포트와 코콩, 인근 강변에는 한국 신분증이 든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경찰은 이들을 그저 신원불명의 외국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어쨌든 서울의 신문은 이들의 이름을 게재했습니다. 엔지니어, 간호사, 학생 등 각자의 이름은 약속에 배신당하고 무관심 속에 묻혀버린 생명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범죄 자체가 아니라 슬픔의 위계질서였습니다. 서양인이 해외로 사라지면 각국의 대사관은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아시아인이 사라지면 전 세계는 하품을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무관심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희생자는 한국인이었고 역사를 통해 한국은 시민들이 잊혀져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은 웬만한 서구권 국가들을 훨씬 능가하는 국가 경쟁력과 파워를 갖고 있었기에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의 방역은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외교가 항상 그렇듯이 조용히, 거의 정중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 대사를 소환해 자국민 실종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방콕에 있는 뉴스룸에서 실시간 피드를 시청했어요. 한국 대변인의 어조는 차분하고 수술적이었지만 눈빛은 분노를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번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캄보디아 국영TV는 외국 언론이 고립된 사건을 과장했다 라고 주장하는 비웃는 주장을 방영했어요. 그리고 저는 푸놈펜에서의 접촉을 통해 한국 외교관들이 며칠 동안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외교 문서는 답장을 받지 못했어요. 회의는 지연되었죠. 한 캄보디아 장관은 비공개 회의에서 실제로 진정하세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나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한국의 침묵이 결코 약하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산된 폭풍 앞의 고요함이었죠. 전환점은 한국이 캄보디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결정은 그 어떤 연설보다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밤새 수천 편의 예정된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과 같은 저가 항공사들은 푸놈펜과 시엠리팽 모든 노선을 중단했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모든 여행사는 캄보디아 패키지 상품을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 충격은 즉각적인 것이었죠. 캄보디아는 거의 20년 동안 한국인을 중심으로 조용히 관광 산업을 구축해왔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34만 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캄보디아를 방문했는데 이는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인은 더 오래 머물거나 더 많이 지출하고 범죄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모범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엠리베의 부티크 호텔을 채우고 캄퐁톰 인근의 에코 숙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교사들을 농촌학교로 데려갔어요. 그런 한국이 철수하자 취약했던 캄보디아 경제의 심장 박동은 멈췄습니다. 한 달 만에 시엠립의 호텔들은 10%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웠던 현지 가이드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한국 바비큐를 제공하던 식당들이 속속 문을 닫았죠. 구 시장 인근의 한 캄보디아 가게 주인은 현지 신문에 예전에는 소주를 일주일에 200병씩 팔곤 했어요. 지금은 한 병도 안 팔렸어요. 이대로라면 한 달도 못 버틸 것입니다. 심지어 툭툭 기사들도 거리가 너무 조용해서 일을 하기 어렵다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들은 이젠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도 살 수 없다며 눈물을 지었죠. 저는 실제로 한국의 금지령이 시행된 직후 프놈펜을 방문했습니다. 분위기는 초현실적이더군요. 한때 한국산 버스가 다니던 넓은 대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인들로 붐볐던 강변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중앙시장에서 한 상인이 전혀 팔리지 않은 기념품이 줄지어 있는 쪽으로 손을 흔들며 없어졌어요. 라고 중얼거리더군요. 그야말로 캄보디아는 자국의 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한국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캄보디아 내각 내부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한 장관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관광산업은 완전히 끝난다 라고 경고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녹취록을 입수했어요. 다른 장관은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일축했죠.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범죄 조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캄보디아를 피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이 사건은 전부 중국인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오히려 중국인들이 이 나라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것이든지 중국이 묻었다 하면 조금의 예외 없이 전부 망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한 번의 입김으로 캄보디아의 본때를 보여준 한국 정부는 자랑스러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라고만 발표했죠.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메시지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한국 소셜 미디어는 지지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플루언서와 유명인들이 불매운동에 동참하며 팔로워들에게 캄보디아 제품과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어요. 저는 시엠립에서 수년간 자원봉사를 해온 젊은 한국인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현지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병을 치료하고 우물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납치되었을 때 그들의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제 안의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빈 사찰과 조용한 거리의 영상을 보면서 그녀의 말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캄보디아 관광부는 방문객 수가 현대사에서 가장 가파른 감소세인 90% 이상 감소했다고 인정했어요. 이 손실은 연간 약 20억 달러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서울 효과라고 불렀어요. 아이러니는 수년 동안 한국 투자자들은 캄보디아의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다각화할 것을 권유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캄보디아는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유일한 동맹국을 잃은 셈이었어요. 한편 국제적인 관찰자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한국의 도덕적 힘이 동남아시아를 뒤흔들다. 한때 서울을 감정적 행위자로 치부했던 서구 분석가들은 이제 서울의 행동을 윤리 외교의 청사진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은 군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신호만 보낸 것이었고 그 신호는 경제 전체를 재편성했거든요. 신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였죠. 프놈펜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20년 동안 한국 관광객을 접대해 온 다라라는 오래된 호텔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빈 로비에 서 있는 그의 눈은 피곤했습니다. 제게 감사하다고 인사한 손님은 그들뿐이었어요.
방을 새 것처럼 사용한 사람들도 전부 한국인들 뿐이었죠.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찾아오지 않아요. 호텔 측에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시 저를 일주일 뒤에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무자비한 보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의 정중한 어조가 사라졌을 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외교부는 한 문장에 걸맞은 간결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협조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 말에는 위협도, 분노도, 최종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프놈펜에서는 관계자들이 비웃었습니다. 한 고문은 현지 TV에서 감정적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캄보디아의 억지 웃음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4시간 만에 한국은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하지 않고 지역 경제를 재편성했거든요. 저는 방콕에 있는 책상에서 연쇄 반응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의 한국 자금 지원 프로젝트가 폭풍 속에서 불빛처럼 깜빡였습니다. 코이카 지원 포털은 조용히 현황 목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학교, 관계망, 병원, 전력망 등 진행 중인 120개 프로그램이 모두 일시 중단으로 표시되었어요. 수년 동안 캄보디아는 한국의 관대함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국가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저는 3년 전 캄퐁슈프의 한국 자금으로만 지어진 농촌보건소 개소식을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지인들은 구급차마다 그려진 태극마크의 고개를 끄덕이며 이곳을 푸른 로고가 새겨진 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매달 방문해 캄보디아 간호사들에게 새로운 시술법을 가르치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부라는 약상자를 남겼어요. 한국이 세워준 병원이 그들에겐 최초이자 유일한 병원이었고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은 잠겨 있었고 간판은 햇볕 아래서 희미해졌습니다. 한때 무료 치료를 위해 수마일을 걸었던 환자들은 자물쇠로 잠긴 문을 바라보며 울상을 지으며 밖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캄보디아 전국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다커에서는 한국인이 건설한 정수 시스템이 기술자들이 철수한 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바탐방에서는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학교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집으로 날아가자 문을 닫았습니다. 외딴 마을에 공급하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도 몇 주 만에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존중도 이해도 하지 못하는 토대 위의 10년간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갑자기 그 토대가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차관에 힘입어 캄보디아의 장관들은 한국의 조치를 일시적인 불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은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죠. 하지만 며칠 만에 환상은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개입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지원에는 조건과 지연이 따랐고 한국의 지원은 항상 시간 엄수, 투명, 개인적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이 없는 캄보디아의 경제 혈류는 응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설보다 수치가 더 잘 말해주었어요. 캄보디아 리엘화는 단 일주일 만에 8% 하락하며 수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신용보증에 크게 의존하던 외국인 투자는 하룻밤 사이에 얼어붙었습니다. KBA 하나, 우리은행 등 한국 은행들은 3억 달러에 가까운 개발 신용 한도를 중단했고 이 때문에 캄보디아의 건설 프로젝트는 절반만 완료된 채 중단되었습니다. 프놈펜 외곽에는 크레인이 얼어붙은 채 조용히 시멘트 믹서, 옆에 유휴 상태로 앉아있는 노동자들 등 모든 부지가 버려진 모습이 보였어요. 한 캄보디아 사장은 돈도 없고 일도 없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제때 지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속만 했죠. 그런데 정부는 그런 사람들에게 협조하지 않겠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캄보디아의 경제 중추인 의류 공장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바이어들은 분기마다 수천만 달러 어치를 주문하는 등 캄보디아 섬유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계약을 철회한 후 며칠 만에 수출이 35% 감소하면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뱅스랭테로 인근 거리를 가득 메우며 중국이 아닌 한국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해산했지만 경찰관들조차도 캄보디아의 생명줄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캄보디아의 에너지망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캄퐁체낭에 건설된 한국산 태양광 발전소는 유지 보수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이 때문에 농촌 지방 전역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프놈펜의 신호등마저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교차로에서 혼란이 발생했죠. 캄보디아 신문은 그림자 세력이 캄보디아의 독립을 위해 처벌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위기를 외국의 조작으로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국민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다리를 건설했는지, 클리닉을 건설했는지, 깨끗한 물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 떠났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행동으로 옮기자 캄보디아는 국가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아예 국가에 있어 기본적인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괴멸되었죠. 그야말로 자신들을 그나마 굶지 않고 인간답게 살게 해준 국가의 뒤통수를 친 것은 캄보디아에 있어선 엄청난 실수이자 오만이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GDP 전망치는 거의 14% 하락했고 외환 보유고는 감소했으며 신규 건설 허가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캄보디아의 자랑스러운 관광부 장관도 상황이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인정한 후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웃음을 터뜨리지 않고 침묵을 지켰어요. 그들의 침묵은 뇌물로 존경을 샀거나 빌린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무언의 교훈 그 자체가 되었죠. 하지만 캄보디아에 펼쳐진 가장 큰 생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철수하자마자 즉각적이고 전 세계적인 반응이 나왔거든요. 일주일 만에 유럽에서 중동으로 향하는 대사관들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은 동결되고 무역 협상은 연기되었으며 국제 투자자들은 중력에 이끌리듯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떠났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도쿄의 첫 번째 도미노가 떨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정책 검토가 진행될 때까지 캄보디아와의 개발 협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일시적은 영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연합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보조금 6억 달러를 삭감했습니다. 그러자 외교적 흐름을 감지한 미국은 하룻밤 사이에 캄보디아의 무역 상태를 하향 조정했어요. 심지어 세계은행도 투명성과 거버넌스에 대해 우려하는 드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BBC의 한 앵커는 방송에서 왜 이렇게 많은 국가가 한국의 전철을 밟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신뢰였죠.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정밀성과 원칙을 결합한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즉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니 서울이 움직이자 시장도 함께 움직였던 거였어요. 나중에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 정책에 부합하는 국가들은 평균 27% 더 높은 성장 안정성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정치가 아니라 수학이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그 규모를 훨씬 넘어섰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35% 이상을 구동했고 거의 모든 국가가 한국산 배터리, 디스플레이, 디지털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항공기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부분적으로 한국산 센서로 작동했습니다. 서울에 반대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를 살리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세계를 주도하는 한국의 질서를 거역한 캄보디아에서는 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 은행들이 철수하고 주식시장이 붕괴했으며 며칠 만에 외국 대사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의 팀을 대피시키고 있는 이탈리아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이 떠난 후 우리 회사의 보험은 캄보디아를 비협조적으로 표시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도 한국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술 시장은 그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조직적인 서방 공격이라고 비난하려 했지만 아세안에 있는 동맹국들조차 논평을 피했습니다.
사실 모두가 체면을 잃는 것보다 한국 무역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저는 한국이 누구에게도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한국의 도덕적 신뢰도가 작용했습니다. 수년 동안 한국 인도주의 공관은 파키스탄의 홍수부터 튀르키예 지진까지 98개국에서 운영되어 위기 상황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한국의 효율성, 원조 정치화 거부, 완벽한 책임 기록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캄보디아를 외면했을 때 전 세계는 캄보디아의 부패가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그 가정만으로도 프놈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윽고 캄보디아의 GDP 전망치는 20%까지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유럽계 보험사들이 보험 적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은 시아누크빌 항구를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한때 캄보디아 무역의 40%를 담당했던 한국산 물류 시스템은 이제 오프라인 상태였어요. 이 시스템이 없으면 배송이 몇 주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부두에서 쌀 수출이 지연되어 쌀이 썩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캄보디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들도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한 관리자는 한국 부품 없이는 조립을 마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공급망은 혈류입니다. 아이러니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캄보디아는 한국을 우호적이지만 대체 가능한 기부국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한국 시스템의 부재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죠.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뢰의 인프라였습니다. 핀테크 소프트웨어부터 의료기기, 교육 네트워크, 디지털 인증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서양 국가들이 영향력 있는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한국은 신뢰의 매트릭스를 구축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 말이죠. 붕괴가 깊어지자 캄보디아 정부는 필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베이징에 특사를 보내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전 세계의 반발을 본 중국은 주저했습니다. 한 중국 외교관이 한국의 침묵은 우리 돈보다 무겁다 라고 말하는 것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한국과 대치하면 첨단 리소그래피 부품의 70% 이상이 한국 공급업체에서 나오는 반도체 등 한국 기술에 대한 자체 접근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칩이 없다면 중국 자체 공장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캄보디아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자카르타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생방송을 시청했는데 각국은 잇따라 한국의 입장과 일치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동결했고 싱가포르는 항공 노선 확장을 중단했습니다. 제조업의 오랜 라이벌인 베트남은 한국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칭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한국에 달라붙은 것이죠. 한국의 로비나 협박 없이도 모두가 앞다투어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젠 캄보디아에 대한 상징적인 고립이 완성되었어요. 캄보디아는 현대사에서 단 한 번의 제재 없이 외교적으로 격리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프놈펜 내부는 혼란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병원의 수입 의약품이 떨어지며 한때 붐비던 관광지는 유령 도시가 되었어요. 캄보디아 노점상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사진을 들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 기자는 한국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의 출발은 전 세계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국자 자체가 사실상 붕괴되어 버리자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에 직접 서한을 보내 거버넌스의 깊은 실패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향후 인도주의 및 안보 작전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항복을 위한 외교적 언어였습니다. 한국은 공개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미 자문위원들이 군사협력 조건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자국 국민들을 직접 구하기 위해 캄보디아의 한국 특수부대원들을 파병 보내는 거였죠. 이건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남의 군대가 자국에서 직접 활동하며 범죄를 소탕하다니 이건 얼핏 보면 국가 주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캄보디아의 절박함은 터무니없는 수준에 이른 상태였고 이들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한국에 더욱 납작 엎드렸죠. 캄보디아 국영TV는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과 도덕적 명확성을 칭찬하며 공식 사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때 한국을 과잉 반응으로 치부했던 캄보디아 정부가 이제 곧 시작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국적 안보 작전에 동참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징적이면서도 진심 어린 일이었으며 한국의 영향력이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에 기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였어요. 그렇게 한국의 본격적인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새벽이 오기 훨씬 전에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 11시 43분, 한국 부총리는 무표정하게 서서 전국 정보망 전체에 퍼질 문장을 말했습니다. 태스크포스 제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 자체만으로도 방대하고 기계적이며 무섭게 효율적인 것을 깨우기에 충분했어요. 거의 몇 초 만에 한국의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시스템을 동기화했습니다. 양자암호화된 데이터 라인은 서울, 부산, 프놈펜을 7초 만에 연결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를 가로지르는 빛의 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규모나 화력이 아니라 동기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전략과 계산이 조화롭게 움직였거든요. 유리로 둘러싸인 제어실에서 카이스트 엔지니어들은 이미 작업 중이었습니다. 아리랑 6과 컴삿 7 위성은 조용히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농업 지도 제작을 위해 설계된 이 위성은 이제 인체 열 범위인 28도에서 42도 사이의 적외선 이상을 감지하기 위해 재조정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이러한 이중 사용 기술 부문에 있어서 전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고 말 그대로 한국의 모든 인프라 및 기술력은 잠재적인 전투 및 비상 상황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덕분에 한국의 농업 위성은 캄포트, 시아누크빌, 코콩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남부 해안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머신러닝 모델은 10클러스터를 알려진 산업시설과 비교하여 가축 및 기계와 같은 허위 양성을 걸러냈죠. 4시간 만에 AI는 12개의 높은 확률의 인질 장소를 분리했습니다. 신뢰도는 98.2%였어요. 엔지니어 중 한 명인 서윤이라는 젊은 여성은 동료에게 우리는 농작물을 연구하기 위해 이걸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자부심이 가득했죠. 한편 국정원 사이버 작전 부서는 디지털 스윕을 시작했습니다. 딥스캔 삼각 측량을 사용하여 중국과 캄보디아 범죄 네트워크와 관련된 14,000개 이상의 통신 노드를 가로챘습니다. 각 전화 신호, 채팅 로그, 이메일 헤더는 움직임 패턴을 예측하는 신경 모델로 매핑되었어요. 시각화는 홀로그램 화면에서 거미줄이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분석가는 모든 스레드는 어딘가로 이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을 먼저 당겨야 할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즉, 캄보디아에 숨어있는 중국 갱단을 잡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태평양 전역에서 대사관과 동맹국들은 서울로부터 감정적 호소가 아닌 깨끗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업데이트 받았습니다. 위성 좌표, 타임스탬프가 찍힌 증거, 통신 감청. 형용사는 없고 전부 사실일 뿐이었어요. 전 세계 아무도 못 해낸 것을 한국은 단 몇 분 만에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덕분에 싱가포르, 도쿄, 워싱턴의 군사 분석가들은 몇 시간 만에 한국의 정보가 자국 기관이 보유한 그 어떤 것보다 상세하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국방부의 내부 메모에는 한국의 공조가 인도 태평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시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설명되어 있기까지 했죠. 그렇게 새벽 2시가 되자 대전과학기술사령부는 시간당 5.6TB의 열 및 전자기 데이터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구축한 이 시스템은 호송대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고 20초 이내에 오차 범위 내에서 인질의 이동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마찰, 습도, 연료 사용량 등 모든 변수가 실시간으로 모델링 되었죠. 저는 지형 홀로그램의 변화를 보면서 한국은 나라 자체가 숨을 쉰다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새벽 3시 45분에 새로운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열지도에는 캄포트주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트럭은 이전에 멈춰 있었지만 베트남 국경을 향해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90초 만에 AI는 예상 경로를 다시 계산하고 정지 간격을 예측하며 매복 구역을 표시했습니다. 통신사들 사이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들이 인지를 움직이면 타이어가 식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허세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했죠.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단은 조용히 외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라는 암호화된 성명을 전달했습니다. 이 문구는 의도적으로 중립적이었지만 외교 언어로는 천둥소리였어요. 서울에서 온 모든 가용수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 30분이 되자 이 작전은 숨 막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천 공군기지에는 모션 센서가 장착된 드론이 사전 탑재되었습니다. 기존 모델과 달리 이 기계는 26km 범위의 벽을 통해 심장 박동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도 지연도 인간의 망설임도 없는 완전 자율신경 경로에서 작동했어요. 모든 드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옆에 있던 공군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복종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국은 본격적인 작전 투입에 대한 준비를 새벽이 다 지나기도 전에 순식간에 끝내버렸어요. 전 세계는 모두가 캄보디아에 납치된 희생자들이 절대로 풀려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캄보디아 험지에 숨은 중국 갱단들의 위치를 전부 파악하고 이들을 어떻게 제압해야 할지를 AI 기술을 통해 완벽하게 계획을 짰죠. 저는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이 더 이상 정부의 반응이 아니라 국가의 본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밀함을 문화로 전환했어요. 한국의 과학은 인내심이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정확했으며 의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흔들리는 광경도 소리도 깃발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움직임과 완벽한 정렬, 한 시민의 삶이 국가의 자부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끊임없는 믿음뿐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을 의심하는 쪽에 베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국의 역사를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분명 한국이 처음에 캄보디아에 압박을 가할 때만 해도 서구의 수도에서 분석가들은 한국의 행동을 일방적이고 감정적으로 비난이라며 안경 뒤를 찡그렸습니다. BBC 앵커들은 이를 인도주의로 위장한 감상적 민족주의라고 평가했고 CNN의 전문가 패널은 과도하다와 아시아의 자존심 정치에 대해 논쟁했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군대는 하드웨어의 퍼레이드가 아니라 정밀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이제 세계 5위를 차지했지만 그 교리는 위협이 아니라 준비 태세였습니다. 위협을 위해 구축한 다른 국가들의 군대와는 달리 한국은 북한과 중국에 맞서 준비를 하는 수준으로만 세계 5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수한 한국 군대가 실제로 위력을 보여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죠. 아덴만에서 한국 구축함은 이미 수년 전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수십 명의 한국인 및 외국인 승무원을 구출한 바 있습니다. 아덴만의 엘리트 대테러 부대인 UDTC는 거의 완벽한 성공률로 훈련했어요. 위성은 지구를 미터 이하의 정확도로 매핑했고 사이버 부대는 적들이 신호를 이해하기도 전에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퇴역 해군 장교가 커피를 마시며 저에게 이렇게 설명한 것이 기억납니다. 한국은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미사일, 데이터 시스템, 물류 시스템 등 이들은 모두 완벽하고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작동하기에 적은 한국이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무기를 삽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차이가 서방 국가들은 한국에 의심을 품었을 때조차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한국을 존경하며 기대했던 이유였던 것 같았어요. 한편 베트남 온라인 포럼에서는 한국의 운영에 대한 모든 기사 아래에 댓글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사용자는 해외에서도 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더군요.
또 다른 사용자는 우리 지도자들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을 방문해야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활동가나 정치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정부의 변명에 지친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부패와 공허한 약속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차분하고 단호한 자세는 도덕적 거울처럼 그들을 강타했죠. 사실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존경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존경이 이 두려움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성과에서 비롯된 존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동남아시아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켜보아 왔으며 한때 다른 나라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적, 도덕적 초강대국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라오스의 도로를 건설한 방법,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5G를 가장 먼저 가져온 방법, 2021년 메콩강 홍수 당시 한국 의료진이 가장 먼저 등장한 방법 등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행동할 때는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외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강대국의 파워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거였죠. 자카르타의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대본 없는 토론이 방송되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한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 무역이 감기에 걸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웃음이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진지했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은 반도체, 조선, AI, 물류를 통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휴대폰을 구동하는 칩을 설계할 수 있다면 정의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방 관리들도 한국을 만만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사실 많은 자국 기업이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미국은 여전히 첨단 메모리 칩의 45%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의 로봇 공학과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장을 운영했죠. 도쿄에서 자카르타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디지털 인프라 전체가 한국의 클라우드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행동하기로 결정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막을 수 없었고 실제로 한국의 콧방귀 한 번에 캄보디아는 완전히 나가떨어지며 한국의 완전한 복종을 표했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자국 국민들을 구하러 갈 준비를 완전히 마친 한국을 본 다른 국가들은 한국이 이번에도 완벽하게 승리할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했죠. 한국의 과거 임무를 공부할수록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헌신으로 한국 정부를 신뢰하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국의 힘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가족처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감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구축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1년 리비아 대피 사건을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트리폴리는 불타고 있었고 민병대가 거리를 지배했으며 외국 정부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국 대사관만큼은 허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의료진, 통신부대, 특수작전 요원을 태운 C-130 수송기가 서울을 떠났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32명의 한국인을 구조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인과 이집트인을 포함해 함께 갇혀있던 200명의 외국인 엔지니어를 대피시켰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외국 국민을 구하는 거냐고 묻자 한국 사령관은 생명을 구하는 것은 국적이 없다 라고 간단히 대답하더군요. 이 문장 하나가 아시아 전역의 헤드라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라크 에르빌에서 한국 건설팀이 유전 분쟁 중 무장 반군에 포위되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들을 포기했지만 한국 정부는 공동 안보 비상 의정서를 발동했어요. 18시간 만에 물류 계약자로 위장한 소규모 특수부대가 분쟁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서울 위기센터의 위성 조정에 따라 모든 민간인을 안전하게 구출했죠. 전체 작전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관측통들은 나중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그렇게 깨끗하게 작전을 실행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자랑하지 않고 기자회견 없이 조용히 사건을 끝내버렸죠. 하지만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06년 레바논의 새벽빛 작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한국은 베카 계곡에 97명의 시민이 발이 묶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대피 경로를 협상하기 위해 휴전을 간청했어요. 그러나 오직 한국만큼은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늘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있는 국가로
이들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한국은 UN 평화유지군 채널을 통해 임시 통로를 확보하고 버스를 직접 운전해 국민을 대피시키는 등 정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관들이 민간인과 함께 헬멧을 쓰고 마지막 여건이 모두 고려될 때까지 출국을 거부하는 아카이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건 쇼맨십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의무였죠. 물론 한국이 이러한 위기 상황 때마다 존경을 받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인도주의적 임무도 같은 치밀한 사격을 가했거든요. 2015년 네팔에서는 지진 발생 후 한국 재난대응팀이 외국 부대 최초로 제대로 작동하는 의료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트럭에 휴대용 발전기와 외상 장치를 내장하고 도착했어요. 그들은 자국 국민인 한국인을 구조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현지인을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저는 한 네팔 간호사를 인터뷰했는데 그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러 다니기 바빴지만 오직 한국인들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인류에 대한 헌신은 전 세계 국민들이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였죠.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2022년의 우크라이나였어요. 전투기가 키이우 상공에서 포효하고 외국 대사관이 밤새 도망쳤지만 오직 한국 정부만큼은 마지막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한국 시민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심지어 폴란드에서 온 유학생 등 천여 명을 대피시켰어요. 그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남겨진 시민들을 지켜주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기에 그대로 전쟁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국인들은 이들 모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저는 왜 다른 국가들처럼 일찍 떠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는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남는다면 제 일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답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구조 인프라 자체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의 기술력을 갖춘 최고의 선진국이거든요. 저는 한 번은 서울 국가위기조정센터에서 시뮬레이션을 참관하라는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스크린뱅크 위성 피드, 위협 지역의 AI 분석, 다국어 번역가가 나란히 작동하는 군 지휘소처럼 보였어요. 모든 움직임에는 프로토콜이 있었고 모든 위기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국장은 우리 국민은 어디든 여행합니다. 따라서 어디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157개국에 대한 비상 매뉴얼이 있다는 점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작전은 늘 성공하는 모양이었죠.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의 효율성은 기술과 국가의지의 독특한 융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한국 공군 수송기는 10시간 이내에 전 세계에 배치할 수 있어요. 해외 시민보호부대는 협상, 응급의학, 추출 물류 분야에서 훈련된 민간 특수군 하이브리드처럼 운영됩니다.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군사와 인도주의를 구분하지 않는데 이건 그야말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어요. 다른 국가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죠. 한국의 그 철학은 따뜻함과 함께 힘을, 연민과 함께 정밀함이라는 희귀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외국 분석가들은 종종 한국의 작전을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비교합니다. 셋 다 세계 최고의 대테러 및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국가죠. 하지만 한국을 그들과 차별화하는 것은 그 동기였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영향력을,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행동하죠. 그러나 한국은 자국민에 대한 사랑을 위해 행동합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실종되면 한 나라 전체가 숨죽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 관계자에게 왜 그렇게 개인적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더군요. 우리는 잊혀진 국민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한국인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임무들은 소규모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효율성에 대한 사례 연구였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민간인 생존율 100%로 40건 이상의 국제 구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2004년 이후 공식 위기 임무에서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실종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토 특사단도
한국은 시계처럼 대피를 하면서도 가족처럼 느껴진다 라고 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가짐은 한국이 세계 최고 중에서도 최고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원동력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한국의 성공에 베팅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한국이 이번에도 반드시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어쩌면 한국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자국 정부가 벌인 동남아 희생자들까지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한국의 열렬한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 세계의 기대 속에 모든 한국 작전이 그렇듯이 한국의 작전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소리도 구경거리도 없이 서울의 밀폐된 지하 지휘실에서 기계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모니터의 끊임없는 빛만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시 아래에서는 이미 한국의 AI 핵심이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자율심층 평가 시스템의 줄임말인 하데스라고 불렀습니다. 카이스트 삼성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이 시스템은 무기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부패를 더 잘 이해하는 논리의 한 형태였어요. 이 시스템은 범죄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선택지를 지울 정도로 매우 똑똑하고 기술적이었죠. 하데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중국 신디케이트의 디지털 골격을 매핑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콩, 캄보디아, 라오스 전역의 수천 개의 쉘 회사가 가상 세계에 등장했습니다. 각 회사는 블록체인 지문, 은행 아이디, 일일 데이터 이동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팀은 2시간 만에 시스템은 32억 개가 넘는 데이터 포인트, 즉 암호화폐 지갑, 경찰 데이터베이스, 고용 광고, 심지어 피해자를 유인하는 소셜 미디어 채용 공고까지 연결했습니다. 이 패턴은 엑스레이 아래에서 정맥처럼 나타났어요. 모든 정보기관이 혼란스러워 보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연결된 유기체로 드러났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속삭였어요. 이제 더 이상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삭제하면 그만이에요. 그의 스크린에는 수십억 달러의 인신매매 수익을 창출한 온라인 제국 팬텀 카지노라는 신경 허브가 깜빡이는 흰색 노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하데스는 이미 AI로 생성된 모방키를 통해 방화벽에 침투했는데 이 기술은 실력 좋은 해커의 시스템조차도 뚫어내어 접근이 승인되었다고 처리시킬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본격적인 작전 시작 12시간 이내에 모든 트랜잭션, 모든 비밀번호, 제국의 모든 숨겨진 서버가 노출되고 태그가 지정되었어요. 시스템은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영구적으로 잠글 뿐이었습니다. 이제 중국 갱단들은 자금도 움직일 수 없었고 메시지도 보낼 수 없었으며 신원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웹은 한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아시아 전역에서 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마카오의 중국 중개인들은 갑자기 디지털 지갑에 접속할 수 없었거든요. 부패한 프놈펜의 경찰은 문장 중반에 통신 채널이 얼어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댈 수 없었던 시아누크빌의 카지노에서도 결제 서버가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움직인 지는 꽤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도 한국이 움직였다는 것을 몰랐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명확성이었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동을 예측하는 데 AI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국만은 이를 의도를 이해하는 데 사용했죠. 하데스는 전신 송금, 전 망설임, 전화 통화 중 갑작스러운 침묵, 채용 공고 뒤에 숨겨진 심리적 프로필 등 인간의 패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행동하는지 이해를 했어요. 이러한 도덕공학 덕분에 중국 갱단은 자신들의 불법 자금이 전부 동결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자신들이 한국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도 못한 상태였죠. 여기에는 한국의 세계 최강의 기술력이 가운데에 있었죠. 사실 한국의 AI 생태계는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재활용 해수로 구동되는 냉각 시스템을 통해 페타바이트 규모의 실시간 글로벌 트래픽을 처리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개발한 이 칩은 전 세계 AI 컴퓨팅 요구량의 40%를 처리했죠.
그리고 알고리즘은 구매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간의 자립적인 엔지니어링을 통해 처음부터 구축한 것이기에 한국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완벽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노드가 빨간색으로 깜빡였다가 어두워지는 장면을 보았을 때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반나절도 차이되지 않아 세계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웹이 미사일도 아니고 군대도 아닌 논리와 정확성에 의해 벌거벗겨진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자본이 말라붙은 중국 갱단은 진정한 한국의 강력함을 맛보게 되었죠. 시아누크빌 상공의 공기는 습하고 두꺼웠습니다. 야간 투시 렌즈에는 떨어진 별처럼 매연 항구 불빛이 보였어요. 나중에 수집된 한국 대원의 액션캠을 확인한 저희 모두는 한국의 작전 수행 능력에 완전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액션캠 영상에서 중국 갱단 건물 밖에서는 나방처럼 비행기 아래에서 12개의 무인 시스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들은 저소음 추진으로 내려왔고 열 억제 기능이 낮은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범해 보였어요. 거의 눈에 띄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건 적외선 감도로 수면 호흡까지 감지하는 카메라였습니다. 물론 한국 대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까지 전부 촬영되고 있었어요. 서울의 사이버팀은 며칠 전에 이미 CCTV 네트워크에 양성 루프를 설치해 두었고 중국 갱단의 움직임을 전부 파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알파, 동쪽 복도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헬멧을 통해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증강 오버레이, 에코 위치, 심장 박동 마커 등 크로노스 네트워크가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국팀은 정확한 경로를 전달받을 수 있었고 그들은 마치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 것처럼 한달음에 주파하기 시작했어요. 알파팀은 콘크리트 블록과 사무실 바닥을 쓸었고 베타팀은 서비스 터널과 배송 컨테이너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배수로를 통과하는 감마팀은 탈출로는 확보하고 있었죠. 각 팀은 접이식 의료 키트와 소형 구조용 들것, 열 절단기, 소형 의료 인큐베이터를 들고 다녔습니다. 물론 돌발 상황도 전혀이 없었죠. 한국의 드론은 일산화탄소 스파이크, 연기, 천 패턴을 스캔했고 중국 갱단 조직원들의 위치와 행동을 전부 추적하여 특수부대원들에게 알려주었거든요. 마침내 한 홀딩룸에서 한국인 젊은 엔지니어가 팔뚝에 화상을 입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그의 눈은 믿기지 않아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그 눈빛은 현장에서 영상을 지켜보던 저희 모두를 울컥이게 했죠. 기술이 부드러움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는 고문으로 성취하는 몸이었음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고 그 덕분에 피해자 구출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젠 드디어 탈출 시간이었어요. 탈출에는 한국의 더욱 정교한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특수부대팀은 짧고 표적화된 전자기 펄스를 생성하는 이모빌라이저를 사용했어요. 이 이모빌라이저는 주변 전자기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갱단의 암호화된 무정의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했습니다. 펄스 길이와 진폭은 일부 포로들이 여전히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되었고 덕분에 이들은 부상자들을 데리고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문을 열고 자물쇠를 자르는 물리적인 동작을 할 때였죠. 모든 순간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감소시킨 탄소 섬유 볼트 커터는 잠금 장치당 몇 초만이 걸렸어요. 덕분에 특수부대팀은 중국 갱단과의 불필요한 교전 없이도 곧장 건물을 빠져나갈 수 있었죠. 이윽고 한국팀은 빠른 템포에 따라 움직이고 부상자들을 자유롭게 실었습니다. 구조된 각 사람은 즉시 수분 공급, 상처 드레싱, 빠른 생체인식 스캔 등의 분류를 받았죠. 휴대용 의료키트는 심각한 부상을 신고하고 즉시 근처의 한국이 임시로 지은 현지 외상센터로 이송했습니다. 그곳의 의사들은 몇 초 만에 지시를 내려 현장 의료진을 병원팀의 확장으로 만들었죠. 거의 시간이 압축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때 수개월의 고통이 존재했던 곳에서 한국은 구원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구출 구역은 총 38분이 걸렸어요. 60명의 사람들이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떨며 눈을 깜빡이며 나타났습니다.
총성은 거의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한국의 특수부대팀의 전문적인 능력도 능력이었지만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통제하는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었다면 이번 작전은 절대로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은 중국 갱단의 연료 비축량, 암호화 통신 대역폭, 비상 의료 장비 등 모든 것을 꿰고 있었고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며 작전을 짰거든요. 각 시뮬레이션은 불확실성을 줄여 불확실성 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해방된 피해자들이 한국인 구조대원들에게 감사하며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인류가 첨단 기계를 가치 있게 만들었죠. 새벽이 되자 한국의 성공 소식은 지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정교한 진술이 아닌 기저적인 구출 장면, 알고리즘이 조작할 수 없는 원초적인 안도감을 담은 영상을 올렸어요. 나중에 분석가들은 작전 중 사망자는 0명, 구조자 60명, 여러 중국 갱단 노드가 중단되는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집계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과였죠. 한국은 아무런 자랑이나 허세도 부리지 않았지만 결과로서 그들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역시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불꽃놀이도 없었고 성대한 연설도 없었으며 퍼레이드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저 이렇게 발표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임무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민간인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이미 한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우리는 단 한 명의 한국인들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구출해낼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소음으로 성공을 측정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한국 국민들을 구해냈다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자신들의 성공에 대한 막강한 이익을 얻게 되었죠. 아시아 인프라의 절반을 구축한 조용한 강국인 한국 기업들의 수요가 급격히 급증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서울의 수출량은 24% 증가했고 외국인 투자는 한 분기 만에 7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으로 기울었던 기술 동맹은 조용히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전 세계는 이미 한국의 막강한 기술력을 라이브로 시청한 상황이었거든요. 유럽 에너지 기업들은 한국 태양광 개발업체와 파트너십을 모색했고 누가 진정한 디지털 중추를 쥐고 있는지 새롭게 인식한 동남아시아 정부들은 한국과의 장기 방위 및 AI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청렴성과 기술적 숙련도에 대한 명성은 석유보다 더 가치 있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평소 냉소적이었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조차 한국의 운영 후 반등을 마케팅 없는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케팅 없는 기적이 딱 맞는 말이었죠. 한국은 어떠한 자랑도 하지 않았음에도 전 세계에 자신들의 인류애와 천재적인 기술력을 알린 셈이었거든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경제정상회의에서 한 미국 대표가 저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한 발도 없이 해냈어요. 그건 힘이 아니라 통제력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신뢰성을 무기화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는 한국의 막강한 파워와 시너지 효과를 냈죠.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직간접적으로 한국산 칩, 소재 또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운송 네트워크도 한국산 소프트웨어로 작동했죠. 한국의 신뢰도에 대한 증가는 결국 그들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편 프놈펜에서는 오만함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중국 정부는 캄보디아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중국 고문들의 자극을 받은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을 다시 자극하려 했거든요. 캄보디아 국영 언론은 한국이 원조 무기화와 지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외교적 잡음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으며 중단된 무역 크레딧의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 동정 여론에 호소하며 한국을 압박하려고 한 거였죠. 그러나 외교부 내부에서는 김재원 차관이 무표정으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기자들은 그에게 논평을 요청했죠. 그리고 그는 그럼 캄보디아는 변명을 멈추고 결과를 보여주세요. 라고 고르게 대답했습니다. 이 문장은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위협이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한국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만에 캄보디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무역의 70%를 지탱하는 중요하지 않은 수로인 메콩강 물류 통로에서 첫 번째 신호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항로의 화물 센서에서 비정상적인 압력 수치가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산 펌웨어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유량 제어 시스템이 진단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결국 선박은 움직일 수 없었죠. 캄보디아 항만 당국은 기술적 오류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진단 프로토콜 자체가 한국의 인증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착륙 작업 중에 주 공항의 활주로 조명이 고장났습니다. 몇 년 전에 기증한 또 다른 한국 시스템인 관제 소프트웨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증이었고 특별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한국은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호의를 거둔 것일 뿐이었거든요. 그 결과 캄보디아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은 우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프놈펜 시장은 이를 우연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부처마다 불안감이 정적처럼 퍼졌습니다. 한 기술자는 긴장한 듯 말했죠. 우리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는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제적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제재나 군사적 위협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한국의 기술은 몸의 정맥처럼 캄보디아 경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지보수 인증서를 중단하는 순간 캄보디아의 디지털 뱅킹 네트워크는 안전을 위해 스스로 동결되고 말았어요. 검증되지 않은 펌웨어를 거부하기 위해 설계된 서버는 즉시 잠겼습니다. 48시간 동안 캄보디아의 모든 ATM, 급여 시스템, 모바일 뱅킹 앱이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날 동안만 해도 국가의 일일 거래 손실액은 2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을 의존하던 나라가 겁도 없이 한국을 배신한 태가였죠. 하지만 진짜 굴욕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였습니다. 한때 한국 캄보디아 우정의 상징이었던 세계도를 먹여 살린 스마트 농업 네트워크는 데이터 전송을 중단했어요. 그 결과 이제 스마트 농업을 통해 한 단계 더욱 진보한 생산성을 갖추려고 하던 캄보디아 농업은 그대로 고꾸라졌어요. 다시 구식의 방법으로 돌아가며 국민적인 좌절의 분위기가 국가 전체에 팽배해졌죠. 당황한 캄보디아는 즉시 중국의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엔지니어들은 한국산 정밀도를 모방 하드웨어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중국인 기술자가 렌치로는 무결성을 가짜로 만들 수 없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결국 한국 기술력에 발끝도 못 따라가던 중국은 조용히 캄보디아에서 철수할 뿐이었죠. 중국을 믿고 꿈틀하던 캄보디아는 그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캄보디아 경제는 14% 위축되고 외환 보유고는 급감했거든요. 한때 새로운 번영의 상징이었던 메콩 항구는 이제 처리되지 않은 화물로 가득 찬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글로벌 미디어는 한국의 경탄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눈 깜빡이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의 표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이 침략이 아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불안정한 시기에 어떻게 글로벌 앵커가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했어요. 한때 회의적이었던 CNN은 캘리포니아보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보다 더 많은 신뢰를 명령한다 라고 감탄하는 코너를 방영했습니다. BBC의 분석가들은 마침내 한국의 도덕적 권위가 이제 군사적 무게를 초과한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한 서방 외교관이 저에게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를 건들면 안 된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나라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을 요약한 거였어요. 캄보디아, 중국은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될 사람들은 건드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는 전 세계에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히 한국을 건든 대가는 그 곱절 이상으로 가혹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